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 밤 12시에 끝나는 가운데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유해가 오늘까지 가족들에게 모두 인도될 전망입니다. 사고 원인을 밝혀낼 비행기록 장치는 오늘 미국으로 이송됩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계엄 사태 이후 한미 간 첫 고위급 대면 접촉으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예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징어 게임2가 오늘 LA에서 열리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부문 작품상 수상에 도전합니다. 쇼군 등 5개 작품과 경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이제 17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3일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었죠. 체포영장 집행 시한의 마지막 날인 오늘, 공수처가 2차 집행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굿모닝 MBN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관련 소식부터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심동욱 기자, 시민들의 집회가 밤새 이어졌다면서요. 지금 대통령 관저 앞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 뒤로는 경찰 버스와 기동대원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 관저 주위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모습입니다. 관저 주위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지난 3일부터 500m 간격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눈과 비가 내린 뒤 추운 날씨에도 찬반 집회 현장의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 양측을 분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시한 만료를 앞두고 공수처가 이른 아침 2차 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는 예상에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공수처의 영장 2차 집행 여부로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이제 17시간 남짓 남았는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설지 아니면 다른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장을 재집행하더라도 지난 3일처럼 불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경호처는 법적 논란이 있는 영장 집행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경호처는 관저 출입구에 버스를 겹겹이 세우는 건 물론 입구에 철조망까지 둘러싸며 만반의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공수처의 움직임에 따라 현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관저 일대의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수처는 어떤 분위기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정설민 기자, 지금 공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자정이면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만큼 공수처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동훈 공수처장은 주말인 어제도 출근해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초 공수처는 어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거란 관측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대설특보가 내려진 기상 상황 등 변수가 더해지면서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인 만큼 오늘 다시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물리적 충돌 없이는 영장을 집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때 필요한 인력과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시 대응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경호처 협조 없이는 1차 시도 때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만큼 2차 시도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대신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
오늘 2차 시도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유효 시간이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범숙 기자와 이 공수처가 어떻게 대처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이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새벽부터 같이 지켜봤는데 공수처 관저로 다시 진입을 시도할까요? 어떤 좀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네, 공수처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체포영장을 들고 다시 집행을 시도하는 전공법이 있고 체포영장 대신 구속영장 청구로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포기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경우의 수들 지금부터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다면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장 충돌 우려 때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2차 체포 시도에 나선다면 투입 인원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때 상황을 잠시 보자면요. 공수처 쪽은 경찰 포함해 80명이었던 반면 체포를 막은 경호처 직원은 200명 정도 됐습니다. 단순 인원수만 비교해도 차이가 꽤 났죠. 최소한 3배, 그러니까 600명 정도는 투입해야 경호처 직원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강행한다면 경찰 지원을 받아 이 정도까지 인원 보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체포를 가로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현장 체포하는 강경책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체포영장 집행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집행에 나선다 해도 1차 시도 때와 같이 장시간 대치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공수처가 특별한 모습을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경우의 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체포영장 재집행 대신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할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사실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이 심사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지금처럼 거부하긴 부담스러울 거란 판단인 거죠. 그런데 이런 판단, 윤 대통령의 저항 의지를 너무 가볍게 본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가능한 항목에 내란죄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나온다고 윤 대통령이 순순히 응하겠느냐 반론입니다. 네, 공수처가 가진 마지막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 조사,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아예 사건을 검찰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네, 아직까진 가장 가능성이 작은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예. 사실 이번 사건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이첩해달라고 요구해서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조사 한번 제대로 못한 상태로 다시 검찰로 넘긴다면 공수처의 수사력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게 분명합니다. 또 윤 대통령 수사에 철저한 준비와 진정성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일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가 이런 상황만큼은 피하려고 하겠죠. 공수처 실력을 믿을 수 있느냐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수처가 어떤 움직임 보일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범수 기자였습니다.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는 체포영장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체포영장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대통령 측은 곧바로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길기범 기자입니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곧바로 불법영장이라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건 크게 세 가지. 먼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해당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은 건 위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영장 쇼핑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된 것도 다 지금 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대통령만 서부지방법원에
판사가 체포영장에 적시한 형사소송법 제110, 111조는 해당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헌법 제12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먼저 물건이 아닌 피고인 윤 대통령을 발견할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37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110,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장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되지 않고 대통령 관저 소재지 등을 고려하면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 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라며 대법원의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이 주도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을 포함한 150명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공수처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면서 공수처에 협조한 경찰청과 국방부 관계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사안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하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해서 청구되고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말씀.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법적 권한 없이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적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과 국방부가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종중 경호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저 경비 강화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항명이라는 겁니다. 대리인단은 오동훈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 건조물 침입,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수사산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리인단은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 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은 불발됐지만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 라인은 사실상 붕괴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군과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군과 경찰은 이 요청에 따르지 않았는데요. 경호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서 홀로 만반의 준비를 하며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폭설이 내린 어제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은 온종일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철문 안팎으로 버스들을 가로 세로로 겹겹이 세워놓은 장면이 포착됩니다. 버스 뒤에는 경비 인력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남성들과 담벼락 위에는 철조망도 발견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경호처가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에서는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 80명이 3차 저지선을 뚫고 대통령 관저에서 200m 떨어진 곳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202 경비단과 울타리 경호를 맡던 육군 수방사 소속 55 경비단이 경호처의 협조 요청에도 법과 원칙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홀로 방어에 나서겠는 셈입니다. 경찰은 1차 집행 실패의 배경에 경호처 지휘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오는 7일과 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산하 101, 202 경비단과 22 경호대 관계자들도 불러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경호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건 직무유기이자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이 대통령을 끝까지 경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앞두고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추가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5시간 반 만에 물러났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박 처장에 대해 경찰이 내란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도 힘을 보탰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경호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공수처로부터 경호처에 협조 지휘를 내릴 것을 요청받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대신 최 대행은 지난 4일 관저 앞 집회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고심에 들어간 최 대행이 체포영장 기일이 만료되는 오늘까지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동안 움직이지 않은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공수처장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면서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는데요. 또 영장 집행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휴일 둘째 날에도 움직임이 없는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의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더 늦기 전에 내란 수계 윤석열 체포에 나서십시오. 연이틀 가진 비상의원총회에서도 공수처장에게 현 상황의 책임을 돌리며 즉각적인 체포 재집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공수처가 자고 우면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힘을 싣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직접 방문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가 하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수교를 비호하며 헌정 질서와 법치를 부정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번 주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빨리 이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라고까지만 얘기가 된 거고 국민의힘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될 문제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위헌적이라며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부결될 경우 쌍특검법을 다시 한번 발의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교통약자 예매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일반 국민 예매는 모레부터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예약 부도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 위약금은 기존의 2배로 올라갑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2가 미국 3대 영화 TV 시상식으로 꼽히는 골든글로브 수상에 도전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미국 LA에서 열리는 제8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 2는 최우수 TV 시리즈 드라마 부문 작품상을 놓고 쇼군 등 5개 작품과 경쟁합니다.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판결이 사건 발생 24년 만에 나옵니다. 김 씨의 무죄 항변이 재조명되면서 지난 2018년 법원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측은 출석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해왔었는데 이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명확하게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14일에 열리는 첫 번째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신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적절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명확하게 출석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핵 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겁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담화에서 탄핵 심판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 기일 일정을 모두 5차례 미리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빨리 열리는 오는 14일 1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배경과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역대 대통령으로선 탄핵 심판정에서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기로 했는데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에 중대한 하자가 생겼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내란 수괴를 비호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고 뉴스 돋보기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하자라며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형법 문제를 뺐다는 설명엔 민주당이 알면서도 왜 탄핵의 중대 요건으로 기재했는지 밝히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 하에 중요한 소추 내용 중에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는 것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당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민당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소추위원장한테 미리 정보를 주고 그래서 탄핵소추단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라는 의혹이. 탄핵 표결로 당 주류와 각을 세웠던 김상욱 의원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시간이 걸려도 헌재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죄 철회는 조기 대선을 위한 거라는 비판을 고리로 여권이 결집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이라며 파렴치한 왜곡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신착란적 주장이라는 거친 표현을 쓰며 여당이 내란 수괴를 비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년 전 탄핵 소추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까?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내란죄 철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국회 출입하고 있는 김지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일단 여야가 말 그대로 정반대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회의를 연다면서요. 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8인 체제를 구성한 뒤 첫 번째 재판관 회의를 엽니다. 지난달 31일 최상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하면서 일단 의결 정족수 논란은 해소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원재판부가 지금의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소집했습니다. 헌재는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은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헌법재판소 입장이 이제 가장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내란죄가 빠진 상태 그대로 탄핵 심판을 이어가도 되는지는 전적으로 헌재 판단에 달렸습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것인 만큼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와 연관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탄핵 소추안에 담긴 사실관계에 어떤 법 규정을 적용할지는 헌재의 재량이라는 의미입니다. 헌재가 앞선 변론 준비기일에서 정리한 탄핵 심판 쟁점을 보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계엄 사령관의 포고령 1호 발표 등인데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위반인지를 판단해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보겠다는 것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는 부차적이란 의미로 읽힙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제 가장 중요해진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이 무효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달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안이 사실상 내란죄 때문에 가결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내란죄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회 표결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탄핵 소추 안에서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에 반대했을 것이란 국민의힘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한남동 관저를 찾는다고 전해드렸는데 취재해보니 수십 명의 의원들이 벌써 관저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집행을 규탄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뒤 오전 11시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의장 중진 의원,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헌재를 찾아 탄핵안 심리 중단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 이 헌법재판소가 이 내란죄를 철회해라 이 내용을 민주당과 야당에 권유했다는 의혹 때문인 거죠? 네, 하지만 헌재가 실제로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는지는 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지만 논란이 있는 건 맞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 헌재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니 더욱 기가 막힌다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2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가졌는데요. 지난 3일 열렸던 2차 준비 기일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국회 측 대리인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유하신이라는 말이 있었죠. 국민의힘은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어 헌재가 철회란 단어를 직접 언급하면서 논란을 더 키웠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함께 들어보니까 실제로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실제로 다시 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헌법학자를 포함한 정치권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쟁점은 탄핵 소추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바뀌었느냐입니다.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사실관계가 바뀌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는 내란죄 법조항만 헌재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원천 무효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곽금 전 고검장은 MBN에 탄핵은 무효다,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주요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대치와 대혼란의 원인으로 고질적인 정치 양극화 그리고 온라인 선동을 지목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지는 음모론이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놀라울 정도로 미국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기 위해 모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든 것은 영어 팻말입니다. 부정선거를 멈추라는 의미의 Stop the Steal을 썼는데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2020년 대선에 패배했을 당시 지지자들이 쓴 문구입니다. 미국 유력 매체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극보수파가 이 같은 트럼프 당선인의 구호를 채택한 것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의 정치적 발언이 갈수록 비슷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안으로부터의 적들과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주장이 유사하고 트럼프가 의회 폭동 사태를 선동하고 면책 특권을 내세운 것과 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또한 트럼프의 배후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친 마가가 있었다면 한국엔 태극기 부대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뿌리 깊은 양극화 속에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극우 유튜버들이 윤 대통령과 똑같은 음모론을 퍼뜨려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선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인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세계 46개국 평균의 2배에 육박한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앞서 AFP 통신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이 다시 불거졌다며 팩트체크 기사를 낸 가운데 영국 더 타임스의 일요일판은 한국에서의 실제 삶은 소설보다 더 이상해졌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 없이 끝난 6시간 동안의 대치는 한국의 미래가 여전히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일깨워줬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 179명의 시신이 오늘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 참사가 정말 왜 일어난 건지 규명하는 작업과 책임자를 규명하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비행 기록 장치는 오늘 미국으로 이송됩니다. 안정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블랙박스는 크게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 두 가지입니다. 이 중 사고 직전에 비행 데이터가 기록된 비행 기록 장치가 정밀 분석을 위해 오늘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로 보내집니다. 비행 기록 장치를 분석 컴퓨터와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돼 국내에서는 자료 추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음성 기록 장치의 2시간 분량 녹취록 작성을 마친 국토교통부는 비행 기록 장치의 데이터 추출을 마무리하는 대로 대조 작업을 벌여 참사 발생 직전까지의 과정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국토부는 사고 항공기의 양쪽 엔진 2개를 경납고로 옮겨 주요 부품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습니다. 희생자 179명의 시신은 오늘을 기점으로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참사 발생 8일 만입니다. 희생자 176명의 시신이 어제 유가족에게 인도됐고 남은 3명의 시신도 오늘 오전 장례식장으로 이동합니다. 이에 따라 공항터미널에 있던 임시천막도 현장에 남을 유가족을 위해 일부만 남기고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수습 과정에서 고생했던 현장 관계자와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저희 MBN이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제주항공의 훈련 매뉴얼을 입수했습니다. 매뉴얼을 보면 조류와 충돌하더라도 착륙을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비상 착륙하란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번 참사에서 기장이 매뉴얼과 다르게 착륙을 중지하고 다시 날아오르는 복행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주항공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조종사 조류 충돌 대비 훈련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을 보면 복행을 뜻하는 고 어라운드 대신 착륙을 뜻하는 랜딩이 나옵니다. 새 떼를 만나더라도 엔진 추력을 낮추고 그냥 뚫고 지나가서 착륙하라고 나오는데 그게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류가 들어와서 엔진 안에 껴있든지 아니면 엔진 블레이드에 손상을 갖고 있든가 이런 경우에는 착륙을 하면은 적은 추력으로 바로 내려서 이상이 없는데 복행을 하면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 최고 출력을 내야 된다면 엔진이 다시 돌아야 되면서 무리가 되죠. 지금까지 버텨온 엔진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심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제주항공은 조종사들이 비상 착륙을 하도록 훈련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참사 당시 사고기는 조류 충돌에 따른 메이데이 선언을 하고 곧바로 복행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매뉴얼이나 훈련 내용과 달리 조종사가 복행한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9년부터 훈련 자료를 조사단에 제출했고 조류 충돌 대비 훈련은 충분히 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년 동안 피해자 가족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피해자의 가족을 위로하고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참사 희생자와 구조자의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 배우자 가운데 국내 대학 재학생과 올해 입학생인데요. 대상자는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 동안 소득과 상관없이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급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참사로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겨진 반려견 푸딩이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눈물을 삼켰는데요. 어제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푸른색 옷을 입은 푸딩이가 찾아왔습니다. 푸딩이는 자신을 구조한 동물권 보호단체 활동가의 품에 안겨 사람들이 묵념하고 추모사를 읽는 동안 재단에 놓인 희생자 합동 위패만 빤히 바라봤는데요. 푸딩이는 조문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짖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식 입양 절차를 밟기 전 가족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푸딩이가 다시 좋은 가족을 만나길 바란다며 행복을 빌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이 소변을 봤는데 치우지 않고 떠난 보호자의 태도가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호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비원이 치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글을 올렸는데요. 최근 반려견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변을 봤지만 물을 뿌릴 수 없는 상황이라 치우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관리소 측이 당시 CCTV 캡처 사진과 경고 안내문을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했고 여기에 화가 난 이 보호자는 관리비만 15만 원씩 전 세대가 내는데 경비원이 치워야 하는 게 맞지 않냐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왜 경비원이 치워야 하냐면서 그런 태도라면 반려견을 키우지 말란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조태우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고 이 최상목 권한대행도 만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임기를 2주 앞둔 미 국무부 장관이 고별 순방길에 오릅니다. 제일 먼저 한국을 찾은 블링컨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한미일 협력, 북한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낼 전망입니다. 동맹 외교를 핵심 기조로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e're committed to working closely with the ROK government, including the acting president. Fourth, we're going to maintain open lines of communication at all levels with the ROK government, as you would expect we would. 블링컨 장관은 임기 중 최고 업적으로 한국과 일본 등을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등 동맹의 재건을 꼽기도 했습니다. 방한 기간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핵심 인사들 사이에선 탄핵 사태 이후 한국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동맹을 비용 편익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이 안정된 이후에 본격적인 그런 상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정부는 국내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 관계를 부각하며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굿모닝월드입니다. 중국의 한 회사가 로봇 팔이 달린 진공청소기를 선보였는데요. 물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집어내는 데 성공한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국내 로봇 청소기 점유율 1위 브랜드, 중국의 가전제품 로보락에서 개발한 청소기입니다. 신제품 세로스 Z70으로 진공청소기에서 로봇 팔이 등장합니다. 바닥에 놓인 양말이나 신발, 수건 등을 로봇이 발견하면 로봇 안에 접혀있던 기계팔이 나와 제자리에 놓는다는데요. 최대 300g의 무게를 가진 작은 물체를 인식하고 들어 올릴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실내에 있는 케이블선과 같은 장애물도 구별하고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술의 발전이 참 놀랍습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라는 동요의 한 구절처럼 여기 마치 코끼리 코를 닮은 로봇 팔을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진이 달걀과 딸기, USB 선 등을 쉽게 잡는 로봇 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로봇은 부드러운 물체도 손쉽게 잡을 수 있다는데요. 코끼리의 코와 문어의 촉수 등에서 영감을 받은 나선형의 유연한 구조물로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테니스공과 부드러운 핑퐁공을 잡아낸다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드론에도 이런 촉수와 같은 로봇 팔을 달아 양동이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데요. 이 연구진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폴리우레탄이나 레진, 종이 등으로 다양한 종류의 원형을 만들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네스 기록에 세계 최고령 나이 타이틀을 달았던 116세 일본 여성이 세상을 떠났다는데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계 최고령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선정된 일본 할머니 이토오카 토미코 씨가 일본 아시아시의 한 요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11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건데요. 이토오카는 과거 세계 최고령자였던 스페인 여성 마리아 브란야스 모레야가 117살 생일을 맞고 사망한 뒤 세계 최고령자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세계 최고령자는 이토오카보다 16일 늦게 태어난 116살 브라질인 이나 카나바로 루카스가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나라 K-팝 스타의 위상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K-팝 스타들이 참여한 공연 형식의 대규모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려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우리 K-팝 스타들의 새해 맞이 모습을 이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블랙핑크의 멤버인 리사가 한국인 댄서들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자 관객들은 몰입하며 휴대전화를 듭니다. 태국 방콕의 대형 복합공간 아이콘시암에 설치된 특별 무대에서 새해 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애도의 뜻을 표한 뒤 펼쳐진 리사의 쇼는 전 세계 3천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봤습니다. 한국인 멤버가 포함된 그룹 버스 등 사흘간 60명 이상의 유명 아티스트가 어메이징 타일랜드 카운트다운에 참여했습니다. 1,400m에 걸친 불꽃놀이도 펼쳐져 짜오프라야 강의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So we are quite confident that Icon Siam Countdown event this year will be the top 5 best global countdown in the world. 초대형 공연과 찹쌀로 만든 친환경 불꽃놀이로 눈길을 사로잡은 태국은 올해는 대형 스포츠 경기와 엔터테인먼트 축제 등 더욱 색다른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We would love to call upon all the travelers around the world by definitely the big event, the gigantic event in Thailand all year round. K-팝을 대표하는 스타와 현지 아이돌 그룹이 함께 조화를 이룬 새해 맞이였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굵은 눈이 쏟아지면서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수도권은 오늘 오전이면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후까지 눈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최고 5cm,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또 차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덩달아 충청과 호남 지역은 오전까지 안개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목요일에는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2도, 대구는 영하 1.8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과 전주 6도, 대구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충남과 호남, 제주에 폭설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